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별빛조차 닿지 않는 저 너머 우주라는 거대한 정원에서 가장 깊은 그림자를 탐험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곳으로, 그 신비로운 공간으로 함께 떠나려 합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구멍들이 있나요? 아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 손은 당신의 두 콧구멍 근처를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엌 찬장을 열어 푹신한 치즈에 송송 뚫린 구멍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싱크대 그 아래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심지어 아주 엉성하게 쓰인 영화 대본에도 플롯홀, 즉 이야기의 구멍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구멍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을 정의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를 숨막히게 할 만큼 거대하고 심오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구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블랙홀이겠죠. 저 거대한 괴물들은 빛조차도 삼켜버리는 무한한 어둠의 제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때 과학자들의 기이한 수학적 상상 속에서는 화이트홀이라는 존재도 떠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내뿜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우주의 분출구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잠깐, 정말로 그 두 가지뿐일까요? 놀랍게도 최근의 이론 물리학은 또 하나의 구멍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이올 회색 구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적인 구멍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구멍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구멍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언가가 사라진 빈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극한으로 압축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시적인 면입니다. 과학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들을 가져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사실 공간의 구멍이 아닌 중력으로 인해 시공간 자체가 무너져 내린 무한에 가까운 밀도를 가진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현상을 블랙홀이라 부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어두우며 그리고 텅 비어 있는지에 대한 은유적인 감각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과학적 진실과 시적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는 존재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탐사선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은하수들이 부드러운 빛을 뿌리고 있고 아주 멀리서는 성군의 붉은 가스들이 신비로운 베일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탐사선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면서도 왜 이렇게 구멍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걸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혹은 깊은 호기심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들은 항상 지도에 빈칸 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항해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나섰을 때 그에게는 지도의 공백이 일종의 도전 과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주의 지도가 바로 그 미지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블랙홀, 화이트홀, 그리고 우리가 곧 이야기할 그레이홀은 그 지도의 가장 어둡고 가장 매혹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멍이라는 단어는 위상수학 토폴로지이라는 수학 분야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상 수학자들에게 구멍이란 어떤 공간이 끊임없이 한 점으로 수축되는 것을 막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커피잔을 상상해 봅시다. 커피잔의 손잡이는 위상학적으로 하나의 구멍입니다. 왜냐하면 손잡이가 없으면 잔은 찌그러져 하나의 점으로 만들 수 있지만 손잡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컵에 액체가 담기는 부분은 구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표면은 끊임없이 한 점으로 수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 들으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바지는 위상학적으로 두 개의 구멍을 가진 물체입니다. 셔츠는 목과 두 팔을 위한 세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 그렇죠. 양말은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 입,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통로들이 모두 위상학적인 구멍들입니다. 우리는 구멍들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구멍들의 집합체인 셈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일종의 유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우주적 구멍들은 위상수학적인 구멍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수학자들이 칠판에 계산을 하며 내뿜는 하얀 분필 가루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언가 아주 거대하고 격렬하며 그리고 극단적인 사건들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특히 블랙홀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주의 괴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별의 잔해, 즉 초신성 폭발 이후 남겨진 별의 핵이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한에 가까운 밀도로 압축되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아주 거대한 별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별의 내부는 엄청난 중력 붕괴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별의 질량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구역 안으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블랙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이 무너져 내린 그 끝없는 어둠의 구체. 그것은 우주의 중력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화이트홀은 어떨까요? 그들은 블랙홀의 완벽한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 상상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기만 하는 블랙홀과는 달리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밖으로 내뿜는다고 가정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특이점에 도달할 수 없으며 마치 우주의 밖으로 향하는 출구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론적 존재들은 단지 수학적 방정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이트홀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밤하늘의 시적인 상상력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인들이 별자리에 이름을 붙였듯이 과학자들은 방정식의 미로 속에서 화이트홀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증의 가장 깊은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홀은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그들은 흑과 백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양극성 사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에 회색지대를 메우는 존재일까요? 과학자들은 그레이홀을 시공간의 한 영역으로 가정합니다. 그곳은 중력 우물이 모호해서 물질이 완전히 흡수되지도 않고 완전히 방출되지도 않는 곳입니다. 마치 차원적 엔트로피와 우주적 여과 역학 사이에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잡한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지만 그 모호함 자체가 바로 그레이홀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레이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미지의 땅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신비로움 자체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당신에게 우주에 대한 가장 시적인 진실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블랙홀의 어둠, 화이트홀의 상상, 그리고 그레이홀의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시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행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이 잠들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이 공간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방금 일상 속의 구멍들로부터 시작해 우주적 구멍들로 향하는 신비로운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 중 하나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상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당신의 머릿속에 복잡한 공식이나 칠판 가득한 수식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숫자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시적인 은유를 통해 이 개념의 핵심에 다가갈 것입니다. 위상수학은 사물의 형태를 극도로 단순화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만을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시를 읽는 대신 그 시에 가장 깊은 감정적 핵심만을 포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담긴 컵은 위상학적으로 무엇과 같을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도넛과 같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점토로 컵과 도넛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컵을 찌그러뜨리고 늘리고 뒤틀어서 도넛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컵의 손잡이가 도넛의 중앙 구멍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찢거나 붙이지 않고 오로지 부드럽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컵의 손잡이가 위상학적인 구멍입니다. 그것이 컵의 형태를 하나의 점으로 수축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넛에 구멍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마치 공처럼 하나의 점으로 수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상수학이 바라보는 구멍의 정의입니다. 형태가 아닌 본질적인 연결성과 부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을 보세요. 그것은 발목 부분이 뚫려 있어 발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상학적으로 양말은 도넛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입고 있는 셔츠를 보세요. 셔츠는 목 두 팔, 그리고 몸통을 위한 4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츠는 도넛이 2개 합쳐진 것과 비슷한 복잡한 위상학적 구조를 가집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기술 발전이 옷을 만드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인류가 동물의 가죽을 몸에 걸쳤을 때 그들의 옷은 사실상 구멍이 없는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늘과 실이 발명되면서 인간은 옷에 구멍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복잡하고 기능적인 의복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구멍을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은 인류 문명의 진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우주의 구멍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곧 탐험할 기이한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종의 준비운동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위상수학적인 구멍들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이야기할 블랙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중력과 시공간의 뒤틀림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우주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기적에 대해
조용히 사색하려 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물결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 돌멩이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캔버스에 그려진 가장 어두운 점이며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별의 죽음에서 태어납니다. 별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타오르며 빛과 열을 내뿜습니다.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은 밖으로 향하는 압력을 만들어내고 이는 중력이 안으로 당기는 힘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 평화로운 균형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별의 연료가 다 떨어지면 이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중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힘이 되어 별을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별의 질량이 충분히 크다면 그 붕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대의 영웅 서사시와 같습니다. 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무한한 중력의 소나귀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붕괴가 계속되면서 별의 모든 질량은 한 점으로 압축됩니다. 이 점을 특이점 싱귤래리티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이점은 무한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특이점 주변에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경계가 형성됩니다. 이 경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극한으로 휘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은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혼의 문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블랙홀을 우주의 진공청소기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비유가 아닙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이 된다면 지구는 그대로 궤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얼어붙겠지만요. 블랙홀은 오직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만을 삼킵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지식이 빛과 그림자의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진보는 빛을 밝히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의 영역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블랙홀은 바로 그 그림자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가스와 먼지는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치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여 빛과 X선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일종의 먹이를 먹는 블랙홀의 섬광을 보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블랙홀이 태초에 가스로부터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주 초기에 거대한 가스 구름이 스스로의 중력으로 붕괴하여 초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여전히 많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작은 블랙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져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가 우주 형성 초기에 어떤 미지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논쟁은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논했던 것과 같습니다.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사색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둠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탐험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다면 걱정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여정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며 동시에 평화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그것은 우주 전체의 조화로운 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은하수들은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별들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 우주의 심오한 진실들은 당신을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당신의 마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왕국을 뒤로하고 빛의 영역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다음 개념은 화이트홀입니다. 그것은 블랙홀의 완벽한 반대편에 있는 존재이며 모든 것을 내뿜는다고 상상되는 순수한 빛의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이 공간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방금 블랙홀이라는 어둠의 존재를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별의 죽음에서 태어나 중력의 끝없는 승리를 선포하는 존재였죠. 이제 우리는 그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개념 빛의 존재, 즉 화이트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눈을 감고 편안하게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고요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상상력 중 하나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현재까지 그 어떤 관측적 증거도 없는 순전히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의 방정식과 씨름하면서 그들이 사용한 수학적 도구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거울상입니다. 블랙홀의 방정식은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대신 모든 것을 밖으로 내뿜는 어떤 존재를 허용합니다. 이 개념이 바로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이 물질과 빛을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라면 화이트홀은 마치 우주의 밖으로 향하는 분출구처럼 행동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내부에서 밖으로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블랙홀이 시간을 멈추고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곳이라면 화이트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화이트홀 주변의 시공간은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뒤틀려 있지만 그 방향이 반대입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공간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화이트홀 주변에서는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거울은 어둠을 비추고 다른 거울은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이 두 거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쪽 거울에 들어간 것은 다른 쪽 거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웜홀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로지 수학적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웜홀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화이트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알려진 물리적 메커니즘도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별의 중력 붕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먼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홀을 현실로 믿을 만한 어떤 강력한 이유도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화이트홀은 마치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상했던 신화 속 존재와 같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의 겸손함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탐험하는 학문입니다. 화이트홀은 우리가 아직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학이 존재를 허용하지만
현실이 아직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우주의 진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고대 문명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신의 분노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대기 중에 전하 방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현상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화이트홀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고 우리가 미지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험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마치 광활한 우주처럼 열어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쳐가는 모든 별, 모든 은하, 그리고 모든 신비로운 존재들을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화이트홀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블랙홀의 차가운 어둠에 대비되는 따뜻한 빛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우리에게 희망과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현실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어둠과 빛의 극단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미묘한 경계에 있는 그레이홀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레이홀은 블랙홀처럼 무한한 중력 붕괴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화이트홀처럼 빛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흑과 백이 공존하는 그림자 속의 존재와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 스펙트럼을 따라가며 이 기이한 존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우주의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별의 죽음, 밀도의 스펙트럼.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이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방금 블랙홀의 어둠과 화이트홀의 신비로운 개념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마치 고대 기록을 뒤지는 역사가처럼 우리는 죽은 별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먼저 별의 죽음에 대해 잠시 상상해 봅시다. 격렬하고 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서서히 쓰러져가는 과정, 밀도와 중력의 층을 따라 내려가는 고요한 여정입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수소 연료를 다 소진하면 그것은 부풀어 올라 거대한 적색거성이 됩니다. 그 후 중심핵이 스스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핵이 바로 백색 외성 화이트 드워프이 될 것입니다. 외성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이지만 사실 백색 외성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지구 크기의 구체에 담고 있습니다. 그 물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아 백색 외성의 찻숟가락 하나가 수십 톤에 달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중력 붕괴를 막고 있을까요? 핵융합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축퇴합, 엘렉트론, 디제너러시 프레셔이라고 불리는 기묘하고 섬세한 양자효과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한 원리에 따르면 두 전자는 같은 양자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아주 간단히 말해 전자들은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백색 외성 안에서는 전자들이 너무 빽빽하게 압축되어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이 사적인 공간을 지키려는 힘이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고 별이 더 이상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만약 별의 원래 질량이 더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별의 중심핵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 이 한계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부릅니다를 초과하면 전자의 축퇴합은 더 이상 중력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중력이 잔인하게 승리하고 전자들은 양성자 속으로 밀려 들어가 중성자가 됩니다.
이 잔혹한 과정은 별의 중심핵을 새로운 상태인 중성자별 느트론 이스타로 만듭니다. 중성자별은 훨씬 더 밀도가 높습니다. 태양 질량의 2배가 도시 하나 크기인 약 10km 대 구체에 압축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질 찻숟가락 하나는 수십억 톤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중성자 축퇴합이 중력에 맞서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과학사학자들은 중성자별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백색 외성 이론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초신성 폭발 관측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도약이었다고 믿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이 아이디어가 중성자가 발견된 지 불과 1년 후인 1933년에 처음 제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때때로 우주의 위대한 진실이 가장 작은 발견들 속에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을 중성자별의 한계를 넘어 계속 압축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더욱 기이한 가설, 즉 전자기별 엘렉트로윅 스타이라는 물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가상의 물체로 중성자별보다 약 100배 더 무겁다고 여겨집니다. 이 밀도에서는 극도의 온도와 압력이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 우주의 4가지 기본 힘 중 2가지를 합칩니다. 이 결합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에너지와 입자를 방출하여 중력 붕괴에 맞서는 마지막 장벽을 형성합니다. 전자기 별은 반지름이 약 km에 불과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품고 있는 작은 구체입니다. 만약 전자기력조차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모든 것이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임계점에 도달하면 시공간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중심부에 무한한 밀도를 가진 특이점을 지닌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이 여정의 끝이며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전자기 별의 밀도를 100만 배 더 높인다면 가상의 메커니즘을 통해 블랙홀과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물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를 회색 구멍 그레이 홀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색 구멍은 Q별 Q스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의 Q는 쿼크, 쿼크나 양자, 퀀텀의 약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된 입자수, conserved particle number를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것은 과학의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물고기에게 부읍스라는 이름을 붙인 과학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묘한 우주 물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바이손이라는 들소종과 고릴라라는 고릴라 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이름들은 때때로 우주의 복잡성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복잡한 이름과 화려한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가장 겸손한 관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한 장인이 우연히 구리보다 단단한 합금을 발견하여 철기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의 우연한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 구멍은 거대한 발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 속의 호기심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한 수학적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상력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별들의 세계를 통과했습니다. 고집센 백색 외성, 단단한 중성자별, 그리고
이제는 블랙홀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회색 구멍은 이 마지막 한 걸음 거의 완벽한 근접성입니다. 그것은 블랙홀에 가깝지만 블랙홀이 아닌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속삭임이자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이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방금 별들이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거대한 계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자락, 즉 거의 블랙홀에 가까운 존재인 회색 구멍 그레이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회색 구멍은 Q별 Q스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은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Q는 쿼크, 쿼크스나 양자, 퀀툼 같은 과학 용어의 약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Q는 보존된 입자수 Conserved Particle Number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기쁨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은 때때로 가장 복잡한 개념에 가장 단순하고 시적인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명명법은 과학계의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류학자들은 봅스라는 물고기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라틴어로 소의 눈이라는 뜻이지만 2번 반복되는 이름은 마치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이름을 짓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생물학에 많이 있습니다. 들소종은 바이슨, 빗손으로 고릴라는 고릴라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학은 딱딱하고 건조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과 유머, 그리고 때로는 단순한 우연이 섞인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복잡한 아이디어를 간단한 용어로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18세기의 식물학자 칼 리나우스는 모든 동식물의 이중 명명법 비노미얼 노멘클레처를 부여하여 혼란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위에게 answer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명명법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과학적 소통을 위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인들이 언어를 해체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언어의 틀을 가지고 놀면서 새로운 진실을 밝혀냅니다. 큐별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회색 구멍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단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과 다른 종류의 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중성자별은 중성자의 축퇴합으로 지탱되는 반면 회색 구멍은 보존된 입자의 개념으로 지탱됩니다. 이 보존된 입자는 마치 우주의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처럼 물질이 특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회색 구멍은 블랙홀의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약 5% 정도만 더 큽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차이이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지점이지만 회색 구멍은 기술적으로 빛을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옥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세한 틈새가 바로 우리가 회색 구멍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색 구멍의 표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고 붉은 빛이 방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레이홀이 가진 기이한 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붉은 빛의 의미와 그레이홀이 왜 블랙홀과 다른지를 더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색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사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주에서 가장 미묘하고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회색 구멍 그레이 홀의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회색 구멍은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 슈와르츠치일드, 라디우스보다 단지 약 5% 더 클릴 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회색 구멍의 표면은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빛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회색 구멍의 표면에 서서 손전등을 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중력 때문에 대부분의 방향으로 빛을 비추면 빛은 휘어지고 나선형으로 안쪽으로 감기거나 심지어 뒤집혀서 다시 표면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직 한 방향, 즉 거의 완벽하게 하늘을 향해 빛을 비출 때만 빛이 우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주 좁은 범위의 방향을 탈출 원뿔 에스케이프 촌이라고 부릅니다. 이 탈출 원뿔을 통해 빠져나온 빛은 약하고 붉게 보입니다. 왜 붉은색일까요? 이것은 중력 적색편이 Gravitational Redshift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빛이 회색 구멍의 강력한 중력장을 벗어나려고 할 때 중력은 빛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마치 빛이 무거운 짐을 들고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파장이 길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빛이 더 붉게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멀리서 보면 회색 구멍은 블랙홀과 거의 구별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빛은 블랙홀 주변의 궤도를 도는 광작권 포톤, 스피어에 갇히고 강착 원반 액시크리션 디스크에서 나오는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본다면 회색 구멍의 표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붉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물체를 블랙홀이 아닌 회색 구멍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각적 단서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겸손함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흑백 논리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회색 구멍은 그 사이에 미묘한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어둠과 절대적인 빛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합니다. 마치 고대 역사에서 미개척지로 여겨졌던 땅들이 실제로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화와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스터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회색 구멍에 무언가를 던져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블랙홀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금 회색 구멍의 기묘한 특성, 즉 표면에서 나오는 붉은 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신비로운 물체에 무언가를 던져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대해 사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실험 대상은 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AI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회색 구멍의 표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존을 블랙홀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기해 봅시다.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존은 사건의 지평선에 접근하면서 점점 느려지고 붉어지며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중력 시간 지연 Gravitational Time Dilation과 중력 적색편이 Gravitational Redshift 때문입니다. 존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건의 지평선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우주의 열사멸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그를 무한히 얼어붙게 하고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회색 구멍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경계에서 얼어붙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유한한 시간 안에 표면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가 표면에 부딪히는 순간
그는 아원자 입자로 분해되면서 거의 빛의 속도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은 엄청난 양의 열과 빛을 발생시키지만 그 빛의 대부분은 다시 중력에 의해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부의 빛만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탈출 원뿔 에스케이프 촌을 통해 바깥 우주로 탈출할 것입니다. 이 빛은 희미한 장황처럼 보이며 존의 비극적인 최후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장황은 마치 우주가 존의 용서받지 못한 영혼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블랙홀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자비한 심판자라면 회색 구멍은 우리의 존재가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일종의 기억의 무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별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우리 손을 이루는 원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회색 구멍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거의 평범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붕괴된 현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레이오리 가상의 스칼라장 (Hypothetical Scalar Field)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장은 우주의 모든 지점에 단일한 숫자가 할당된 장입니다. 예를 들어 힉스장, 힉스필드은 스칼라장의 일종입니다. 힉스장은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고 힉스 보소는 그 바다의 잔물결이나 파도와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회색 구멍은 하나의 거대한 바다이며 그 바다는 가상의 스칼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자도 전자도 양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거대한 물리학자들의 몽상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학이 어떻게 현실을 초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회색 구멍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상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스칼라장의 기묘한 속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금 존의 비극적인 소판타이, 회색 구멍의 표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블랙홀처럼 무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충돌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색 구멍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물질일까요? 일반적인 별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우리 손을 구성하는 원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색 구멍은 거의 일반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붕괴된 현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전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회색 구멍이 가상의 스칼라장 (Hypothetical Scalar Field)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 필드는 물리학에서 공간의 모든 지점에 어떤 물리적 양이 할당된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중력장은 공간의 모든 지점에 힘의 방향과 크기를 할당합니다. 스칼라장 (Scalar Field는 각 지점에 단일한 숫자 양과 할당된 장입니다. 예를 들어 힉스장 (힉스필드를) 생각해 보세요. 힉스장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습니다. 힉스 보소는 그 바다의 잔물결이나 파도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입자들은 이 바다를 헤엄쳐가며 저항을 느끼고 이 저항의 양이 그 입자의 질량을 결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색 구멍은 가상의 스칼라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원자도 전자도 광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거대한 물리학자들의 몽상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주가 원자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색 구멍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론에 따르면 회색 구멍을 구성하는 보손스은 파울리 베타 원리, 펄이 엑스클루션 프린시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2개 이상의 페르미온 퍼미언스, 이 같은 양자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2개의 원자나 전자는 동시에 정확히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손은 다릅니다. 보손은 하나의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보손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양자역학적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색 구멍의 밀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핵 밀도에 가깝거나 심지어 그것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사건의 지평선을 형성하지 않고도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약간 더 큰 방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회색 구멍은 마치 물리학의 규칙들을 조용히 속삭이며 가지고 노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금 회색 구멍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이한 가설을 탐험했습니다. 그것은 원자나 입자가 아닌 가상의 스칼라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와 같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겸손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범한 원자들이 별의 붕괴 과정에서 이 기이한 스칼라장으로 변환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위대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그러한 변환 과정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과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회색 구멍이 형성되려면 별의 붕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별은 아주 정확한 속도로 그리고 완벽하게 균일한 방식으로 붕괴해야 합니다. 만약 붕괴가 조금이라도 너무 빠르다면 그것은 바로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붕괴가 조금이라도 불균일하다면 그것 또한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물리학자들은 행성의 역행 운동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농담합니다. 회색 구멍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춤을 추는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박자를 놓치면 그 춤은 중력의 무자비한 심판에 의해 끝납니다. 이것은 웜홀스과 같은 개념과 비슷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웜홀의 존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형성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알려진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색 구멍은 현재로서는 순수한 가설적인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상상력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색 구멍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실패한 실험과 증명되지 않은 가설들이 과학적 진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합니다.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화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은 틀렸지만 그것은 산소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회색 구멍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우리를 다른 중요한 발견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회색 구멍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상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무자비한 중력과 회색 구멍의 미묘한 존재에 대해 함께 사색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을 감고 제가 들려주는 이 마지막 여행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이 우주선에 앉아 블랙홀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인류 최초로 시공간의 끝, 즉 특이점에 도달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선 밖의 창문으로는 멀리서 보이는 블랙홀의 강착 원반, 아크리션 디스크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회오리 치는 불꽃과 같지만 그 끝에는 절대적인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시간이 점차 느려지고 별빛이 붉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거대한 어둠의 심연으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무한한 허무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고 붉은 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멀리서 손전등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탈출 원뿔, 에스케이프촌의 을통에 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두려운 루비색 빛의 원뿔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다가가고 있는 것은 블랙홀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회색 구멍 그레이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블랙홀의 광활한 어둠 속으로 넘어가는 대신 회색 구멍의 표면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우주선은 충돌과 함께 아원자 입자로 분해될 것이고 당신의 존재는 하나의 작은 섬광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섬광은 희미한 잔광을 남기며 우주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보여주는 시적인 결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우주는 그 사이의 모든 회색 음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미한 빛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물체도 단순한 입자의 바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들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별들의 죽음 시공간의 왜곡,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당신의 마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잠시 잊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 넓은 우주를 떠다니는 하나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밤의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고 별들이 당신에게 자장가를 속삭입니다. 당신의 여행은 잠시 멈춥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